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지난 2분기 급상승 이후 한 분기 만에 다시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3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 전망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수출기업인 경기 전망지수는 88포인트, 내수기업은 70포인트로 각각 집계돼 전분기보다 12포인트, 14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오는 2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아베 내각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는데 아베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유권자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해 지난달 말보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아베 내각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한국 때리기에 별다른 조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의 대한국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비교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사양 제품인 DDR3 4GB 현물가는 지난 10일 1.6달러를 기록하며 주간 상승폭이 무려 12.7%에 달했는데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급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반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본의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2,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6.2%를 기록하며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인데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다시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에 경기 둔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향후 추가 부양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위축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적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낙폭이 크고요. 변동폭도 크고 오후 들어서 다시 우하향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주 원인으로 현재 꼽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일본과의 반도체 규제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말에도 여러 가지 뉴스 채널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난항입니다. 안개 속이고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우리 정부 당국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테고 기업 실무자들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일본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베 내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게 움직일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시장 전체에는 결국에는 지금은 종목별 희비로 엇갈리지만 전체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 시각 거래소는 전해드린 대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전기 전자 업종 등이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또 통신 철강도 조금씩은 오릅니다. 그런데 오름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일단 운송 장비 업종들은 지금 빠지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 시각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업종들 고전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소위 애국 테마주라고 불리는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애국심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엔터 업종 오랜만에 올라가고 5G 관련 업종이 그나마 선방합니다. 정리하자면 월요일 시장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중국의 2, 4분기 GDP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는데 하향 추세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하는 금통이 있습니다. 금리를 당장은 내리진 못하겠지만 다음 달에 내릴 것이라는 시그널이 어느 정도까지 소수 의견이 나올지 봐야 됩니다. 미국 쪽 경제 지표도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일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바로 점검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84입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많이 안 빠집니다. 2085선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셔도 2087이 고점이고요. 저점 2073입니다. 일단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가 올라와 줬고요. 이 저점이 만들어질 때가 중국 시장 개장 무렵이었습니다. 중국의 GDP 속보치 발표가 되고 GDP 속보치가 지금 6.2% 정도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다시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가 어떤지 봐야 될 텐데 오늘 수급이 기관만 사줍니다. 기관 전 주체가 사주고 있는데
면면을 보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도 사지만 매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시장을 쉽게 끌어올리진 못합니다. 외국인 팔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시 하락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지금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램,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일 일본과의 무역 분쟁 얘기가 나와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급한 불은 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어느 정도의 시퀀스를 보게 되면 초반에는 아니다, 지금 긴급 소집된 것이다, 컨틴전시 플랜이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부인을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단기적인 불은 끈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도 지금 여러 가지 허리케인 소식이나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14만 원에서 다시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많이 빠지네요. 2%대로 빠지고 현대모비스도 빠집니다. 신한지주, SK텔레콤, 포스코 올라가는데 오늘 통신 장비 업체들부터 해서 통신주들도 그나마 선방을 좀 해줍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LG생건 올라가고요. 네이버 올라가고 KB금융 올라갑니다. 네이버와 동일한 섹터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인터넷 관련 지금 업종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0만 원 또 붕괴가 됐습니다. 삼성물산도 소폭 빠지고 있네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1.29% 급락이고요. 672까지 또 밀려 내려갑니다. 675선이 너무 쉽게 물렸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682부터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대로 빠져내려갑니다. 지금 비슷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부러지던 시점에 코스닥도 한번 밀려 내려갔는데 이후에 코스피처럼 치고 올라오는가 싶더니 지지부진했고요. 그대로 또 밀려 내려옵니다. 힘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불안 요소는 제약바이오 대형 업종들의 지금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쉽게 부러집니다. 이렇게 수급주체 보셔도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그리고 강력하게 매수하는데 1687억 원이나 순매수해주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하는데 기관 전주체가 동반 매도에 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지금 대형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부러지고요. 헬릭스미스만 지금 반등에 성공합니다. CJENM도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 19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빠지고 그리고 슈젤도 빠집니다. KMW 상승하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지금 아스달연대기가 종영이 됐고 후속작이 발표가 됐는데 아이유가 나오는 작품이죠. 시청률이 오히려 아스달연대기보다 잘 나왔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시청률과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일각의 얘기들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대형 작품이 끝나고 새로운 작품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주가는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SK머티리얼즈 오늘도 올라가네요. 3%대의 반등.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셀트리온잭, SFA, 코미판까지 모두 빠지고요.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종들은 오늘 그나마 좀 선별적으로 버텨주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180원 살짝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1179원 10전에 거래가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시장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 부러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힘 없죠. 이슈를 좀 점검하면서 한 주를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정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주도 만만치는 않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보다 일단 오늘 나왔던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2분기 GDP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발표됐는데 6.2%대 성장이면 그래도 시장에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선방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런 쪽으로 일단은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그와 함께 상대적으로 산업 생산까지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나마 고정자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거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늘어났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시장에 애써 위안을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이 속속 들여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 여전히 취약감은 높아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미국의 7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도 그래도 견조하다가 지난달에 크게 마이너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제조업 지수와 관련된 쪽의 변화들 계속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7월 16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6월 수출입 물가지수, 5월 기업 재고, 6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쪽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계속 부진한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미국의 또 중요한 소비와 관련된 지표 쪽의 하나인 소매 판매도 최근 들어서 둔화된 모습들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에 대한 반전이 나오는지를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미국에서 좀 부진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어떤 경기 부진의 가능성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좀 빨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또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금융주가 실적이 대거 발표됩니다. 그래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동향을 보게 되면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예대 마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유럽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독일의 7월 주 경제 기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한 3,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개선되는 듯 하다가 5월 달에 급하게 또 하락을 했었죠. 그런 것들 쪽에서 여전히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쪽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7월 1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6월 달에는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했다. 무역 부문 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으로 나올지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하는 알코아와 넷플릭스를 일단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경기 민감 쪽의 대표 주자로 알려진 알코아라든가 특히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의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의 어떤 실적 변화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7월 1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금리는 거의 동결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소수 의견이 좀 많이 나와서 특히 8월 달부터 한국도 금리 인하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나 이날 한국과 일본 쪽에서 이 청구권 관련된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이 일본에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바로 답변은 안 할 것 같고요. 특히 참의원 선거가 주말에 있는 만큼 참의원 선거의 동향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다음 주 초에 어떤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에서 모건스탠리와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기술주와 견주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들 중요하게 보여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한국의 KB금융이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반도체 업황의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고는 제대로 된 추세적인 반등 기조가 좀 힘들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이날 한국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려지면서 이 추경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처리가 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위축됐던 건설주에 좀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요. 굵직한 것들도 있고 특히나 지표 하나하나 보면서 좀 민감한 시장을 잘 리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지금 시장에선 좋을까요? 네, 미국은 사상 최고가, 한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결론은 이런 분위기가 특히 이제 미국의 글로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분위기에 같이 한국이 코스피 지수가 특히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참을 못한다라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의 모멘텀이 가장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는 변화들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2100선 안쪽으로 다가가서 움직이느냐의 여부인데 아직까지는 좀 유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들어오면서 나오는 또 종목별 변동성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상만큼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미리 올랐다고 하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쪽이 5G 섹터겠죠. 특히 실적의 기대감은 높은데 이미 주가가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도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 때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관점이고요. 그 밖에 전기차 쪽과 정유 쪽, 자동차 조선업종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이니만큼 그쪽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가 미국 쪽의 지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어느 정도의 확실성 이런 걸 주기 때문일 건데 경제 지표가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 속도에 좀 부합하게 나오는 게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기대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화요일날 오후 9시 30분이죠.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전월 대비 플러스 0.2%로 5월달 0.5%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격 변동이 심한 자동차나 가솔린, 건축 자재를 제외한 코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0.1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감소를 한다면 2분기 GDP 성장률은 2% 전후로 둔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예방적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수요일날 9시 30분에 발표되는 6월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은 126만 건입니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7%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에는 북동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 하락에도 주택시장이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 자재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운송하는 기사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와 관련된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8일날 발표되는 7월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 경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월달 0.3%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기 실사 지수가 다소 개선이 됐던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더라도 주시장에서는 오히려 큰 호재로 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화 가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해서 반등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원화 가치 경우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는 것을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터키 같은 그 주요 신흥국들은 아무래도 다른 신흥국 통화에 비해서 오름세가 좀 더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가 발표된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거부한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한 영향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 25bp 정도는 외환시장이 거의 100%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아진다면 점도표상에 내년까지 금리 인하 4회가
사회를 좀 더 빠른 속도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원하는 신흥국 통화 대비 회복 강도가 그동안엔 더뎠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 11월 달 미국 대선 투표율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일 전후 1년간 엔화라든지 원화 흐름을 보면은 달러는 그동안에 약세가 전개됐고요. 또 과거 8번 대통령 선거 때도 대선 전에는 원화 강세, 대선 뒤에는 원화가 약세가 됐던 것이 반복됐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진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 증시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봐야 했던 것은 단연 중국의 2, 4분기 GDP 속보치였던 것 같습니다. 6.2%가 지금 나왔는데 블룸버그 쪽에서 예측한 예측치에 부합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다소 엇갈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기 연착륙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올해 중국 정부의 그 성장률 목표인 6.5와 6% 번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무역 합의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수출 감소가 앞으로 지속이 된다는 점이고요. 앞으로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도 급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내수 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현재 서서히 침체 국면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경기 선행 지표인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수축을 의미한 50선 미만을 벌써 5월과 6월 연달아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기 하락 압력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전인대에서는 2조 8천억 위엔에 달하는 자금을 집행을 시켰는데요. 감세라든지 인프라 투자, 여기에 금융 완화까지 실시했는데 경기 하락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동안의 환경 규제라든지 채무 압축을 해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눈에 띄게 생산 활동을 붙이기 위해서 좀 아무래도 그 완화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는 지표성 있는 그 소비 진흥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먼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신규 자동차에 대한 등록 완화라든지 취득세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둘째는 가전제품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차입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그동안에 막고 있었던 그림자 금융을 다시 확대를 허용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민간 은행에 대한 대출 확대도 좀 더 확대시켜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같은 단기 부양책을 쓴다면은 기업 파산이라든지 실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 문제, 또 시진핑 정권에 대한 중국인들의 그 비판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과잉 채무나 공급 과잉 문제는 다시 1년 뒤에는 다시 그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쓰는 정책이 중국 경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경기 부양책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에 대한 그 스탠스 변화가 미묘하게 감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포치라고 합니다. 1달러에 7위안 이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 두지 않고 외환 시장도 개방한다. 이런 스탠스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진 지 꼭 1년이 지났는데요. 서로 그 주고받은 관세를 보니까 무려 3,600억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가 주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액은 무려 14%나 감소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생산 거점을 해외로 움직이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마저도 공장 폐쇄, 해외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외자 철수에 따른 위안화 하락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일이었죠. 다롄에서 개최된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분야 중에서도 증권이나 선물 거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철폐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2020년부터 발효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엔화 거래 자유화뿐만 아니라 MSCI 지수의 중국 비중 확대, 그리고 미국한 나스닥 시장이라 불리는 과창파 시장의 개설이 됨에 따라서 증권 투자 자금도 좀 활발히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위엔화는 1달러에서 6.8 위엔 내지 6.9 위엔대에서 좀 안정된 움직임을 좀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기 일로에 있지만 미국만큼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정말 딴 나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P는 3,000포인트 뭐 넘어섰고요. 또 다우 같은 경우에도 27,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서 기업 실적 발표 쪽으로 옮겨가면서 랠리를 이어갈지를 결정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하이테크 기업에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요. 뭐 이베이라든지 넷플릭스,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경우에는 IT주가 다시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비즈니스 그 채팅 도구라고 하는 팀스의 하루 실제 사용자 수라든지 유료 이용자가 발표가 됩니다. 포춘 100대 기업 가운데 91개사가 팀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면 시장이 아무래도 IT 기업을 좀 더 주목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이테크 외로는 이번 주에는 뭐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은 금융주의 실적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성이 주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S&P 500의 2분기 매출액을 보면은 0.4%로 그 마이너스 상으로 전개되고요.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로 3년 만에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12개월 뒤에 예상 주가 수익비를 보면은 현재 17배, 1배 정도인데요. 2006년 이후의 평균이 16.5배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느끼는 주가는 좀 비싸다는 느낌을 앞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앞으로는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 앞으로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은 기업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조금의 부담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열 양상이 아니냐, 고점 아니냐 얘기는 또다시 나왔거든요. 뭐 27,000포인트 넘을 때부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기업 수익의 장기 추세 대비 주가가 과열되어 있는지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는 그 케이프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케이프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서 주당 순이익을 10년이라든지 8년 이동평균치를 이용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하는 지표인데요.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케이프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주가는 약간 비싼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현재 올해 0.5% 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앞으로 빠르지 않는다면은 주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가들께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 실적 모멘텀을 보여주는 리비전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예상 실적을 수정한 내용을 지수한 지표가 되는데요. 아직 바닥을 쳤다는 신호음이 없고요. 개선 방향으로 나갈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 고점 논란 이야기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